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시총 차트, 그리고 쇼 차트 도미넌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Q&A 진행하고, 지금 흑우 실패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전 이제 다 하지 못한 부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뭐 단기 차트는 제가 이제 저녁 영상 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 상승 채널 하단부는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잠깐 깼다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 이렇게 봐요.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채널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해주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지금 위치가 이제 보시면 지금 4분의 1 지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분의 1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할 때 어떤 거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냐,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4분의 1 지점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말에는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거의 이제 4분의 3 지점, 4분의 3 지점에 이제 육박한 그런 가격대였던 겁니다. 지금 이제 4분의 1 지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위치가 물론 이제 $10,000긴 하니까, $10,000는 아니죠. 7,700달러. 예, 7,700달러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예전에는 분명히 이제 높았던 영역이었고요, 이 자리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이제 싼 영역이고, 아직도 이제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약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현재 이제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매도하신다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물량을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위치가 물론 가격대로는 예전 2017년도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좀 비싼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치지만, 내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채널 4분의 1 점도 아직까지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그런 위치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지금 어차피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한두 달 안에 지난 고점이었던 뭐 9,000달러를 넘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 건데, 시총 차트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 지점, 시총 차트는 비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4분의 1 지점을 터치하고 내려온 건데, 시총 차트는 이제 4분의 1 지점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요, 시총 차트도 적어도 채널 한 중반 근처,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위치가요, 이번에 어제 이제 사쿠라님이 얘기해 주셨던 12,000불, 지금 11,700불 이 정도 위치에서, 이게 지금 4분의 2 지점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시총 차트도 올라가 있는 중에 도미넌스가 채널 중반 또는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총 차트가 채널 중심까지 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일정 부분 도미넌스 차트를 우리가 보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총 차트도 그림 모습은 일단 21 이평선 밑에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이 모습이 지금 아까 이제 비트코인 채널 하단부를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21 이평선 다시 넘어가지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쇼 차트를 볼게요. 쇼 차트는 이제 21 이평선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모습으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수익 실현하고 싶은 그 숏을 때렸던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히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숏 물량을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해 줬을 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주고,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이와 같은 재차 마지막 상승을, 그러니까 지금 그 단기 엘리어트 파동으로 마지막 5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보시면 숏 차트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때 보시면 4월 8일, 9일.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4월 8일, 9일이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채널 바닥을 터치하고 상승을 했던, 이때 보시면요. 이때 채널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재차 상승하고 눌러줬던 이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숏을 때리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이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뭐 급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서서히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하고 싶은, 왜냐면 이익 실현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났던 거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숏 차트도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올 때마다 아마 숏 물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보고요. 도미넌스 차트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 일단 21이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51이평선하고요. 아직 데드크로스가 나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51이평선을 오늘 오전에 그 리플이 상승을 해주면서 51이평선 밑으로 내려와서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51이평선 밑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고요. 도미넌스 차트는 채널 중심이 보시면요 40이고요. 그래서 채널 중심에서 한번 이제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등이 있을 수 있고, 채널 중심까지 내려오면 1차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비트코인으로 잠시 이제 몸을 피했다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화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알트코인들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량을 이제 알트코인들 물량은 거의 최소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다음 이메일 로그인하니 중국으로부터 해킹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해외 로그인 차단을 해놓은 상태라서 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일에 업비트 입출금 메일이 오는데 재수 없었으면 업비트도 안전하지 않을 뻔했네요. 패밀리 회원분들도 이메일 보안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은 전에 이제 이장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이전에 그 사무엘님이 정보를 주셔서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님이 예전에 정리해 주셨던 거 제가 이제 메모장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한번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혹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이메일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보안 요령에서 이제 사무엘님이 작성해 주신 거고, 이메일 주소 및 비번 관리 철저, 이메일 주소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여 로그인 아이디 설정을 하고 거래소 가입 등을 부탁하여 노출된 경우 비밀번호를 즉시 새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네이버 메일 보안 설정에서 내 거주 지역의 해외 접속 차단 설정, 그래서 그 내 거주 지역도 설정할 수 있어요. 대전이면 대전, 뭐 대전 세종, 이렇게 뭐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그래서 서울 외 지역에서 로그인할 때는 로그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메일 이중 인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메일 아이디를 그 다른 사람들이 보는 메일 아이디와 제가 또 로그인하는 메일 아이디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일님이 작성해 주신 거, 예전에 제가 안 했던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이거 보고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예전에 이렇게 안 했을 때 저도 이제 네이버 해킹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중으로 인증을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고, 뭐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도 서울 뭐 강남 지역에서 제 걸로 막 로그인 하려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고, 그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 메일을 추적해서 메일을 해킹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 참수님처럼 저렇게 해킹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메일 비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메일 함부로 열어보지 마셔라. 특히 이제 어떤 첨부 파일 있는 거는 모르는 사람, 내가 원래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면 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설정, 비번 자동 기억, 자동 완성 기능 설정을 해제해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 사용하지 말아라. 저 예전에 이것도 많이 했거든요.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커피 마시면서 그 스타벅스 와이파이 공짜잖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몇 푼 아끼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데이터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만 원 아끼려다가 더 큰 금액 이제 잃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와이파이 사용하지 마세요. 공공 장소에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와이파이 뭐 하시는 거는 이제 비밀번호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블로그 등에 있는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라. 피싱 사이트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전화번호 도용 방지를 위하여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보안 설정도 해 놓으시고, 본인 및 가족에게는 절대로 부탁하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및 비번 노출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나노레저, 트레저, 카제 등 하드 지갑을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할 때, 들어갈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즐겨찾기를 걸어 놓으시고 그 즐겨찾기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코인원 같은 경우 보면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피싱 사이트 이런 데서 자신들이 그 사이트 검색했을 때 맨 위로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물쇠 체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들어갈 때. 그래서 미래 가치,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미래 가치가 10억이라고 하면 배우지 않겠냐,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게 번거롭다 이거 할 때 이중 인증하고 뭐 OTP 이거 설정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사무엘님이 작성해 주셨던 내용을 제 설명란 또는 이제 아니면 댓글란에다가 제가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라고.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레이지션 79님이 비트 리플 주봉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비트는 쉴 새 없이 올라와서 이번 주 조정만으로 괜찮을지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빠졌던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7,500달러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채널 하단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조정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는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은.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우정 응모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사연 들으면서 남일 같지 않지만 큰 용기를 내어 실패 경험담을 공유해 주셔서 반면 교사로 삼을까 합니다. 오늘 사연 중에 제가 생각하는 1등은 물타기의 끝을 보여주신 거래소 코인 만토막 나신 흑우 형제 분이십니다. 다 힘내시고 꼭 성투하셔서 중고 말고 새 걸로 벤틀리 뽑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태워주시면 감사 이렇게 해주셨는데 금은동님도 나중에 벤틀리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건보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환율 해지 수단으로 외화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화 통장의 경우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나 다른 국가의 통화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니 운용에 편리하더라고요. 단 은행마다 공시 환율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래할 때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 이제 송기복님이 이 검색하는 그 앱을 알려주셨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마이뱅크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뱅크 들어가시면 환율 관련돼서 가장 싼 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환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뱅크 다운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항상 환전할 때마다 마이뱅크에서 이제 체크해보고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환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환율이 이제 움직임이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예를 들어서 뭐 1300, 우리나라 원달러가 1300원을 넘어간다,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외화 통장에 두시게 됐을 때 혹시나 이제 나중에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는 이제 직접 그 현금으로 찾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통장에 넣어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사뮤엘님이 한국경제TV 중국 찬양에 대한 상세한 반박 이렇게 올려주셨고, 어제 이제 그 영상에서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중국경제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그 뭐 소장님인가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해주셨고, 이제 보니까 한번 보면요, 플레이 시키지 않을게요. 제가 쭉 봤는데 TV 진자유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쭉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똑같은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반대적인 극과 극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한쪽 이야기만 듣게 되면 당연히 이쪽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어떤 TV에 나와서, 또 특히 어떤 TV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경제연구소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 분들은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가 보다, 팩트 체크를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어제 뭐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또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일일이 반박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따로 보시면 완전히 또 다른 방면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정카미님이 흑우 실패 경험담 공모전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거 읽고 시간이 되면 가능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엘리엇 파동에 대한 사쿠라님의 분석 감사합니다. 공부가 되었습니다. 보조지표와 파동은 결국 투자심리를 대변하는 평균치라 생각합니다. 그 개미들의 투자심리 평균치를 세력들은 악용하기도 하죠. 강한 트랩으로 개미들의 심리를 흔들어 털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투자 기준을 보아야 한다면 장기 추세선, 그리고 경제 흐름, 세력들이 개미들 돈 털어먹으려고 지랄 생쇼들을 하셔도 이 두 가지 지표는 드로잉하기 어렵거든요. 트럼프나 이제 시진핑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단타 거래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일단 베티서님이 코린이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글 쓰신 것만 봐도 코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차트도 이제 보실 줄 알고,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세력들이 흔드는 거에 우리가 이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은 다 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의 패를 다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비트맥스 이런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금 어느 포지션에 한쪽으로 이제 몰려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패를 보고 이제 포커를 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진짜 좋은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꺾는 거고, 상대방이 좋은 카드가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뻥카를 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막 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좋은 카드일 때 또 꼬드겨서 데리고 와서 또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그리고 내가 어떤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지금 이제 아까 그 흑우 경험담 써주신 분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비트맥스에서 손해보는 경우인데, 내가 아무리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중간에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런 어떤 경제 상황,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좋은 얘기를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찰리 브라운님이 실수로 알트 고점에서 샀다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연히 알트코인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뭐 지금 2,000가지가 넘는 알트코인이 있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알트코인이 어떤 알트코인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오스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미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구축된 그런 알트코인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물렸어도 충분히 저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알트코인들 뭐 300이, 400이, 아니면 뭐 50이, 물론 30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전 이제 닷컴법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히려 30이 바깥에 있는 거는 그 확률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트코인 들고 있으니까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정보점 다 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리고 차트에 다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면 어떤 알트코인들은 전고점을 계속 꾸준히 높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BTC 마켓에서. 잠시 뒤에 이제 그 BNB 관련돼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볼 텐데,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코인들이 있고요. 오히려 저점을 매년 낮추면서 BTC 마켓에서 약간씩 우하향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결국에 만약에 그 로드맵대로 개발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만약에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 뎁도 늘지 않고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건 자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물론 계속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없어지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어느 순간 뭐 상폐되고 이제 없어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타민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USCS가 4년 전부터 개발한 데다가 어제 이제 그 질문해 주셨던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기존 시장을 한 번에 뺏긴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워낙에 큰 은행 연합이라 찜찜했는데 이야기를 잘 들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어제 제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빌부님이, 아니 죄송합니다, 박빌부님이 아니라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내용을 이제 써주셔서 역시나 예상한 대로 전문가분들의 예상, 은행 및 기업들이 자체 코인들을 발행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JP모건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렇게 각각의 은행들 그리고 대형 기관들은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다른 데서 발행한 거를 자신들이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아무튼 이번 은행연합 14곳의 메이저 은행이 발행한 코인도 역시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존의 경쟁 구도인 리플 XRP 대 메이저 은행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양상에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대 네이티브 에셋 XRP의 싸움인데, 예전부터 거론된 스테이블 코인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테더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실제로 1대1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테더와는 한 75%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더 많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게 되고, 거기다 또 이제 거래소라든가 은행들이 그럼 어차피 지급 준비율 개념으로 우리가 일정 부분만 패깅된 달러 갖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빌려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걸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러 보유량이 전체 거래를 커버리지 할 만큼 양인지, 달러 보유량에 대한 체크는, 그리고 카운터파티 리스크는 발행자가 마음대로 계정을 얼리거나 폐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그걸 신한은행에서 자기네가 국민은행 걸 쓰기는 싫다는 거죠. 만약에 연합해서, 지금처럼 얘네들이 14곳이 연합해서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국민은행이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신한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이 이거를 국민은행 걸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따로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 은행들도 몇 군데가 연합을 해서 또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각각의 은행들이 다 네트워킹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중심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코인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리플 XRP가 된다라고 지금 비에이브님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리플사는 여러 검토를 거쳐 송금의 스테이블 코인은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XRP를 쓰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은행연합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눈치채셨겠지만 메이저 은행이자 현 송금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리플사는 이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적이고요. 리플사의 행보가 큰 위험이 안 되고 자신들의 지배가 공고했다면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까지 대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급해진 거죠. 그리고 손님들 다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살고자 이런 궁여지책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중앙은행 및 티어2 이하의 은행들은 리플사의 시스템 및 XRP에 대한 검토와 적용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경제 위기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과 같은 변동성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은행연합의 코인이 살아남아도 다른 은행과의 수합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ILP에서 XRP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서울 제멜로스님, 예.
다름이 아니라 BNB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년 초에 불장 때 손절하고 요새 다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흑우입니다. 2018년 초에 이제 BNB를 손절하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BNB 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요. 다만 최근 한 달 동안 너무 급등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결국 돈을 버는 것은 거래소이고 BNB를 사는 것은 결국 바이낸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5월에 해킹 사건도 있었고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보시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들은 이미 이제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코인들 중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중에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래소 코인들은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제 볼륨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체 자전 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로, 실제 고객들의 거래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BNB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TC 마켓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평행 채널을 그렸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은 보통 이렇게 뭐 우하향하는 이런 채널을 그리는 코인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씩 각도가 낮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BTC 마켓에서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BN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 가파른 각도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BNB 말씀드릴 때 이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분명 어느 순간에는 이 각도가 완만하게 이제 꺾일 것이다. BNB가 충분히 완전하게 이제 성장해서 성숙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각도가 꺾일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 상승 각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알트코인들,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BTC 마켓에서 이렇게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가는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따라서 어찌됐든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 알트코인도 그와 같이 비트코인과 이제 같이 BTC 마켓에서는 빠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전구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알트코인이 된다. 이렇게 박스권에서만 움직여줘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마 상당수의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영원으로 이제 가겠죠. 이런 코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성장, 조금씩이라도 저점을 높이는 알트코인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도미넌스가 한번 내려와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요. 한번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현금화하고 비트코인으로 일단 피신을 하는 거죠. 피신을 한 이후에 알트코인들 홀딩 물량, 최소한의 홀딩 물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만 이제 최소 홀딩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홀딩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면 정리를 하겠죠. 다 현금화하거나 뭐 비트코인으로 바꿀 겁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BTC 마켓에서 도미넌스 차트에서요. 도미넌스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채널 중반까지 내려오거나 또는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알트코인들을 비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만약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비트코인이 이제 비싸졌을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 알트코인으로 바꿀 때 그때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데, 그 재정비할 때 되도록이면 이 BTC 마켓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 코인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괴한 최님이 써주셨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했나 모르겠네요. 황리플님은 누구신데 자주 언급하시는 건가요? 해주셨고, 지금 유튜브 황리플님 이제 그 리플 중심적으로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해주고 계신 분인데, 혹시 리플 홀딩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관심을 두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하고 멘탈 관리해 주시고, 또 차트,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단기 투자보다는, 물론 약간 저랑 이제 스타일이 비슷하시기도 한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황리플님도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이제 봐주시면, 물론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황리플님이 약간 이제 말을 거칠게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분명히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공지만 읽고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구독자가 많아졌고 벌써 수익 댓글이 보이네요.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 후구의 슬픈 전설을 모르는 신규 가입자, 단타 전문 고배열 선물하시는 분들은 스킵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 이제 후구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아래 최종 공지합니다. 전나구 지금 보조 지표를 와사비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고 계시는데, 전나구 지표 3종, 첫 번째 기본, 수학적 모델, BK 합산 지표, 이 세트 신청 마감 3일 전, 그래서 일요일 밤 12시에 종료를 하실 거고요. 후구 위한 멘탈 관리 목적의 보조 지표였다. 지난 하락장을 견딘 후구분들만 마지막으로 신청하세요. 보조 지표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하시고요. 투비 메인 페이지 제가 쓴 아이디어 하단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개당 숙제, H채널 영상, 제 트레이딩뷰 아이디어 각각 구독, 좋아요 5개 성실히 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와사비님도 구독 안 눌러주시고, 또 와사비님 들어가서 트레이딩뷰 가셔서 와사비님 거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 이건 이제 오늘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후구 공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구 공모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1회 해밀리 2장배 흑우 암호화폐 흑우 실패 경험담 응모작을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올려주셨고, 여기에서 지금 투표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표란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투표란도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투표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해주셔서 투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전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이제 박 촌장 후구 경험담 이렇게 써주셨고, 근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박 촌장님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익도 실제 많이 나셨고, 뭐 8배 원금의 8배 이상 수익을 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실패라고 써주신 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비트코인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에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사지 못했다.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흑우 경험담 써주신 분들은 큰 돈을 오히려 이제 잃었거나, 오히려 아니면은 막 남의 다른 사람들 돈까지 빌려서 하셨거나 뭐 대출받아서 하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박 촌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흑우는 아니고 좀 오히려 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실패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박 촌장님이 써주신 내용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2017년도 2월부터 CME 선물 개정 앞두기까지 무려 7에서 8개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비트 차트를 보고서도 고작 ICO 2개를 한 것이 전부래요. 그래서 일단 좋은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접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비트코인 타이밍만 노리다가 좀 더 쌀 때 사야지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실패 경험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그래서 2017년도 ICO 했던 코인 중에 하나는 17년 18년 초 불장 때 수익에서 팔지 않고 들고 있다가 결국에 18년 하락장 때 ICO 가격보다 반토막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그게 스인트였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도 많이 보셨어요. 보니까 수익도 많이 보셨고, 근데 이제 투자 실패 세 번째는 팔지 않은 물량이 20% 정도. 근데 나머지 물량은 이제 정리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고, 그 20% 코인 물량은 어떻게 되었을까? 19년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코인이 3,000원을 외치던 스인트와 20만원 외치던 이오스입니다. 다 정리를 했는데 이 두 개 코인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마 비트를 따라서 이오스와 스인트 하락할 거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는 하락장에서도 동수의 물량은 1만원 부근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죠. 추매한 결과 추매한 것도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트맥스 마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배수, 10배수 소액으로 비트맥스 투자 겸 연습을 시작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매도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계속 수익이 나더군요. 당연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 하락장에는 비맥이야 이러면서 남은 비트 모두와 일부 현금을 더 넣어서 본격적으로 10배수 비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맥 투자 결론은 H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이제 자신감이 붙은 저는 세력을 이겨보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게 계속 롱에 걸었다가 단 2번에 완벽하게 청산을 당하고 나니 많은 금액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버틸 수 있는 금액이면 롱으로 해서 우리가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박 촌장님이 레버리지 안 쓰고 뭐 레버리지도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만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커버가 되는데, 만약에 10배를 사용하셨는데 비트코인 10% 조정은 사실 뭐 하루에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0% 조정도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레버리지는 뭐 3배만 써도 30%면 거의 깡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2번 만에 완벽하게 청산당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 촌장님 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 하시고 트레이딩 센스도 있으세요. 그리고 거의 이제 이런 차트도 잘 보시는 것 같고 고수이신 것 같아요. 수익도 잘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맥스 가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초반에 적은 금액으로는 이게 멘탈이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금액이 커지면, 왜냐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 가지고 10% 손절 100만 원은 안 자르고 뭐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돈을 넣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커져서 뭐 1억 아니면 2억 이런 식으로 되고 10%가 1000만 원 아니면 또 레버리지 가서 뭐 30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멘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소액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실제 큰 돈을 넣었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쉽지 않다. 이거는. 그리고 언젠가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거의 깡통으로 가더라. 네, 물론 이제 거기서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버시는 분들은 멘탈 관리도 되고 자금 관리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금 관리까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박 촌장님이 또 재정거래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재정거래 하다 보니까 뭐냐면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 비트코인 캐시 2개를 옮겼는데 옮길 당시 최고가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했는데요. B 거래소 코인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2개 거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트코인 캐시를 찾지 못해서 매도를 못한 사태가 발생했고, 재정거래를 통해 단기 수익을 올리려다가 소위 애들 말로 이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거래를 할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재정거래를 할 때는 항상 돈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팔고 옮겨서 이쪽에서 사겠다 이게 아니라 한쪽 거래소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있고 한쪽 거래소에 그 코인, 해당 코인이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서 뭐 매수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정거래를 할 때 만약에 이 코인 가격이 펌핑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재정거래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거를 재정거래 뭐 1, 2만 원 먹으려다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묻지마 ICO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고, 그래서 코인 투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단계 등 수익을 나눠준다는 회사에 절대 투자 금지. 그리고 마진거래는 기관들,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기관 선수들도 깡통돼요. 그리고 재정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정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뭐 확실하게 이 재정거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만 하셔야 된다. 이걸 어설프게 했다가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 촌장님이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이제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58 플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058 플루님이 써주셨고, 이더 트레이드 다단계 사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게 제일 큰 후구짓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다. 그래서 비트 이더 다단계 후구 2017년도 4월 25일에 친구 소개로 비트코인 150만원, 이더 57,600원에 입문을 기똥차게 시작했습니다. 5월 5일인가 2배 정도 올라가더군요. 와, 내가 사니까 엄청 오르네. 금손인가 갑자기 올라간 내 코인을 바라보며 이제 부푼 꿈이 생겼고, 그러다서 이제 소개해준 친구가 이더 트레이드라는 다단계를 소개하며 비트 와이더를 트레이딩으로 수익률이 엄청나다면 투자를 권유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흑우짓을 했다. 조금만 코인 개수가 이제 엄청 늘어나는 걸 보고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에 원래 갖고 있던 이제 비트 와이더를 몰빵 그쪽으로 이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 코인 이렇게 어떤 뭐 채굴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면 소개에 대한 보상까지 주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 그냥 스캠,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코인 방송 중에 뭐 ORG 방송이 있었는데 답하세요 팔고 며칠 내로 떨어진 금액에 다시 사도 이득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코인 방송이 별로 없어서 혹해서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다음날 더 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다시 탑승했고 더 추매해서 다단계 이더 트레이드에 재투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안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또 매도한 거를 어떻게 보면 코인 개수가 줄어들었겠죠. 줄어들었는데 또 거기서 이더 트레이드에 또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서 재투자 들어가고 얼마 안 지나서 8월쯤인가 이더 트레이드는 어쩌고 저쩌고 불코인으로 주네만에 하더니 튀었습니다. 불코인 받았어도 어차피 깡통이 됐을 거예요. 그거는 짧게 먹고 빠지자면 들어간 비트커넥트, 엠비스, 에즈플라이 등등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빠르게 없어지거나 수익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단계는 절대로 하지 말자. 다단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500원, 400원, 300원, 200원 계속 떨어지더니 리플 5월쯤에 530원에 이제 매입을 하시고 80원까지 떨어지는 걸 잠시만요. 비트코인 하드포크 때 아마 180원이었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하는데 80원까지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헐헐 다른 코인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며 상승할 때 리플은 230원, 250원에서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쳐갈 쯤에 야, 투자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11월 30일쯤 타이밍도 진짜 기가 막히게 11월 30일쯤 리플을 320원에 전량 매도하셨대요. 이렇게 버티다가 12월 1일쯤에 진짜로 떨어지더니 갑자기 400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런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500원, 700원, 1100원까지 날아가는 거 보고 이러다 1만원 간다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후보인전은 2,000원부터 다시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320원에 팔고 2,000원에 다시 탑승하셨다니까 아마 그 리플 개수가 7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팔고 나서 다시 위에서 사실 거면 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도 난 안 살 자신 있다. 추가적으로 쫓아가서 안 살 자신 있으면 팔아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리플이 지금 팔고 나서 뭐 500원, 700원에 팔고 나서 리플이 1,000원, 2,000원 갔을 때, 뭐 3,000원 갈 때, 정구 좀 넘어갈 때 다시 들어가실 거면 그 물량은 뭐하러 또 파냐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갈 건데. 어차피 들어갈 거면 굳이 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개수 줄여가면서까지 그거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3,000원에도 추매하고 했는데 코인이 오르기만 하니까 진짜 만원 가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1월 초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수익이었다가 파란색 마이너스 떨어지는 거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봤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라 믿었기에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했습니다. 추매하고 떨어지고 1년 반을 이렇게 떨어지더니 막상 바닥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없어질 것 같아서 바닥에서는 추매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사야 되는데 오히려 쌀 때는 진짜 영원 갈 것 같아서 못 산다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반대로 하세요.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2058 플루님이 거의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후구 2018 1월쯤에 2월 초인가 강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땡땡 아빠라는 분이 유튜브 방송 중에 이런 때는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라간다고 밖에 오르면 대출 원금 바로 빼서 상환하자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오르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더군요. 뭔 일이 하다가 자동 존버하게 되었습니다. 민폐 흑우 와이프 꽂혀서 리플 1,000원에 사고 900원에 사고 800원 700원 이하로 안 떨어진다 하면서 사기하고 에이다 170원 이하는 안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기하고 해서 엄마 꼬셔서 리플 사고 에이다 사고 이오스 사고 친형 돈 빌려서 큰 금액은 아닌데 사고 친동생 돈 빌려서 사고 이렇게 친구 돈 빌려서 사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코인 오르면 꼭 크게 갚게 놀아 하고 아직도 민폐짓 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은 오르면 갚으라고 허락받고 기다리는 중이네요.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 만약에 리플이 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린 돈이라도 먼저 좀 매도하셔서 갚으시길 바래요. 왜냐면 여기서 또 올라갔다 빠지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돈 빌린 분들한테 이제 미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흑우 공모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2058 플루님도 본인이 이제 쓰신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대출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내가 돈을 갚아서 좀 마음 편하게 자금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복투미님이 어제 써주셨던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이 38세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이제 막연한 희망이었죠. 때는 바야흐로 2003년 22살 때쯤 넘어가 닷컴 버블 시절 호텔 알바로 모은 200만원을 주식시장을 모르던 어린 시절 신문 광고를 보고 만콜닷컴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인트가 올라가고 오른 포인트로 물건을 쇼핑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곳에 이제 군대 가기 바로 전에 200만원을 넣고 입대를 합니다. 제대할 때 엄청 올라있겠지라는 헛된 꿈을 꾸면서 군대에서는 인터넷을 못하는 관계로 휴가 나올 때마다 오르는 포인트를 확인했습니다. 1년 후 상병 달고 휴가 나왔는데 사이트가 없어지고 여러 피해자들이 사기 신고하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투자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27살 나이에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고 시작 금액은 500만원 정도로 차트도 모르고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셨었고요. 수익도 나고 이제 좋았다.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때 온몸으로 직격탄을 맞으셨대요. 이렇게 주식으로 손해를 이제 보셨고, 젊은 나이에 이제 수익이 나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들 생명과학 대선주에 투자해서 통장에 억대가 찍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수익이 나니까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고점에 정리 못하고 물리는 호구가 돼서 이제 두 번째 깡통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제 정신적 데미지가 컸는데, 일도 안 하고 이제 등산만 다니셨대요. 이제 다시 투자 안 한다 다짐하고 세월이 흐르고 2017년 11월쯤 친동생이 차를 바꾼다고 해서 전에 타던 차를 2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딜러가 금액을 더 준다고 해서 다시 200만원을 환불을 받았죠. 그 돈을 당시 빗썸에서 리플 500원인가 800원에 매집을 해서 다시 투자시장에 뛰어듭니다.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간의 경험과 내공으로 이번엔 꼭 성공하리라. 수익이 발생하고 리플이 3,000원을 넘기는 시점에 추가로 돈을 더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가 쌀 때 오히려 확신을 갖고 많이 샀다가 오를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쌀 때는 뭐 200만원 300만원 넣었다가 올랐을 때는 막 대출 받아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빌려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 심한 분들은 뭐 이렇게 부동산을 막 팔아서 또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잘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고 물리는구나. 하지만 저는 2003년 닷컴 버블 사기 사건, 2008년 서브프라임, 대선 주제 쓴맛을 겪고 나니 나도 모르게 존버 정신과 하락시장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잘못된 투자를 했구나 느끼게 되고 저점에서 월급의 일부분을 매집을 하면서 이제 열매 맺기만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은 바뀌신 게 이거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오히려 팔면 그러니까 떨어지면 저점 이제 겁먹어서 이제 팔고 하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쌀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쌀 때는 좀 확신을 못 갖고 조그만 금액으로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가 올라갈 때 확신을 갖고 투자 큰 돈을 넣으시고 반대로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다 진짜 영원 가는 거 아닌가 꽝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오히려 팔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사야 될 때 사지 못하고 그냥 손만 놓고 이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한 분 더 계신데 아까 그분은 추가적으로 또 댓글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또 궁금하신 질문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